호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둑 용어였어? 라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놀랐거든요. 이 호구가 사실은 바둑 용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호구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뜻에서 벌써 5주차 마지막 수업이 다가왔네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알고 보면 쓸데있는 신기한 어원을 주제로 함께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4주차 수업에는요, 여러분과 저는 어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오늘 수업은 그 어휘가 어디서부터 탄생했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살펴보는 어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휘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5가지 어휘 및 표현들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나요? 먼저 심심한 사과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혹시 지루하고 재미없고 뭔가 졸린 그런 건성건성한 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심은 심할 심, 깊을 심자를 써서 매우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는 굉장히 정중한 사과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금일이라는 단어는 보통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숙제는 금일 오후 8시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8시까지 제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제출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이 금일은 지금이라는 뜻의 바로 오늘 저녁 8시까지 지금 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흘, 나흘도 얼핏 보면 사흘이 4일 같고 그러면 나흘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흘은 3일을 이야기하고 나흘은 4일을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5일은 닷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10분 이해합니다. 가제 이런 단어들도 한때 우리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해하기 쉬운 그런 대표적인 단어 및 표현들입니다. 이런 예시들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오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 어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모두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어원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은요, 바로 근원 원자라는 한자입니다. 즉, 이 어원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단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어원은 순수한 우리말로 말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생각해서 그 단어의 유래, 단어의 뿌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 배우가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이가 없네 라는 대사 기억나시나요? 네, 그 대사에서 잘 보시면 이 어이를 맷돌에 손잡이가 빠진 것을 어이, 맷돌에 손잡이를 어이라고 하는데 이런 맷돌에 손잡이가 빠진 상황을 어이가 없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웅 아킬레우스가 왜 이름이 아킬레우스인지 그리고 우리 다리 뒤에 붙여진 이 힘줄의 이름이 왜 아킬레스 건인지에 대한 그 유래가 설명되고는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어가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고 왜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유래, 뿌리들을 우리가 바로 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단어의 역사성, 사회성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겠지만 단어라는 것은 탄생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는
이 뜻에서 출발하고 이 단어에서 변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 단어는 그 단어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출발하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훈민정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죠. 훈민정음은 비교적 창제된 지 600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이두 또는 향찰이라는 것을 빌려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세 국어를 배울 때 자세히 배울 내용들입니다. 이 이두 향찰을 빌려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석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료의 한계도 그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그 유래는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 단어는 이러한 설도 있고 저러한 설도 있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원의 근거를 대부분 이 자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우리말 샘이라는 자료에서 어원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우리말 샘 사전에 들어가 보면 역사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잘 보시면 이 단어의 용례, 역사적 용례, 그리고 처음 쓰이던 용례 등등을 자세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바둑에서 유래한 몇 가지 단어들을 갖고 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바둑이 깊숙이 자리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바둑 용어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용어로도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는 바로 호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둑 용어였어? 라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놀랐거든요. 이 호구가 사실은 바둑 용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호구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뜻에서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을 하고는 하죠. 저 사람 너무 호구야 라고, 물론 안 좋은 의미지만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합니다. 먼저 이 호구라는 것은요, 한자로는 호랑이 호자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범의 아가리, 즉 범의 입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둑 용어로서는 어떠한 용어로서 작용을 하냐면요, 여기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바둑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이 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백이 1번 자리에 바둑돌을 놓는 순간 백은 따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읽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흙이 지닌 이 모양이 마치 호랑이처럼과 같다라고 호구 범의 입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입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듯한 모양새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고는 하였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면이라는 단어는 주로 시사, 뉴스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면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 또는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국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국면도 처음에는 바둑 용어로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국이 판국이라는 한자어고요. 이 면이 낫면이라는 한자입니다. 즉 바둑판의 모양을 국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국은 판국, 즉 바둑판을 이야기하고요. 이 면은 얼굴면, 낫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을 전체적으로 보면 흙이 어떤 형태로 백을 어떻게 잡아먹고 있고, 백은 얼마만큼 불리한지 전체적인 흐름과 그 모양새, 그리고 판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단어가 바로 국면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으로 우리가 쓰이곤 하죠.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다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가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고는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미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단어는 2014년에 방영된 드라마 미생을 통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직장인의 어떤 그런 오피스 라이프를 다룬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장그래라는 인턴 사원이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런 장그래의 처지를 미생, 빗대어서 미생이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둑에서 말하는 미생이란 집이나 대마 따위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런 돌을 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바둑에서 말하는 일종의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점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마란 여러 가지 돌들이 이어져 있는 그러한 돌들을 대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길들을 모색하고 활로 여러 가지 활로들을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바둑 기사들은 절대 이 대마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이나 대마 따위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 즉 미완의 상태를 미생이라고 비유적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드라마 미생, 장그래의 처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묘수라는 단어인데요. 바둑에서는 돌을 놓는 것을 마치 수를 놓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수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묘수도 수로 끝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한자로 묘는 묘할 묘자라는 한자고요. 그 다음에 수는 손수라는 한자입니다. 이 묘수란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생각해내기 힘든 좋은 수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데 이 돌 하나로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유리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정말 남들이 생각해내기 힘든 예상치 못한 좋은 수를 둬서 갑자기 형세가 확 유리하게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좋은 돌들을 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기사가 대결한 그 세기의 사건을 모두 기억나시나요? 네,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의 어떠한 파산 공세에 밀려서 패배를 곧 앞두고 있었으나 신의 한 수를 둬서 인공지능도 예상치 못한 어떠한 그런 수를 둬서 갑자기 확 판세가 뒤집어져서 끝내 승리를 갖고고는 했죠. 그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신의 한 수 또는 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로 사용하고는 하죠. 예시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묘수를 한번 짜내보게나. 가뜩이나 외적들이 또 쳐들어온다는 소문인데 나리께서는 도대체 어떤 묘수라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상황에서 사용하곤 하죠. 그래서 묘수라고 하면 굉장히 생각하기 내기 힘든 어떠한 좋은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착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수라고 하면 이 착이 한자로 붙을 착이라는 뜻인데요. 바둑에서는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바둑돌을 바둑판에 번갈아 한 수씩 딱 두면서 시작하는 것을 바로 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착수라고 하면 어떤 일에 손을 대고 또는 어떤 일을 드디어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시에 착수라는 단어들의 용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역할을 분담해 취재에 착수하였다. 드디어 취재를 시작하였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댐 공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문장들처럼 착수라고 하면 어떤 일에 손을 대고 또는 어떤 일을 드디어 시작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무리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와, 이 단어도 바둑 용어에서 출발하였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아, 네, 이 무리수를 한자로 풀어서 보자면 없을 무에 다스릴 리 그리고 손수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둑 용어에서는 바둑에서 과한 욕심을 부려두는 수를 무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분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과한 욕심을 부려두는 도를 바로 무리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또는 정도에 지나치게 벗어나는 방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시험 하루 전인데 벼락치기 한다고 밤을 새우는 것은 그거는 무리수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시간표 꽉 찼는데 여기서 학원을 하나 더 등록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모두 잘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느덧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용어들이 알고 보면 바둑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훈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훈수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말하는 훈수도 바둑 용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훈은 가르칠 훈이라는 뜻인데요. 바둑이나 장기 따위를 둘 때 구경하던 사람이 끼어들어서 수를 가르쳐 주다라는 원래 바둑 용어였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즉 오지랖이 넓은 그러한 말로서 자주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능길의 비늘이라는 소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로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누가 내 사업에 이렇쿵 저렇쿵 훈수를 걸어온다면 난 결코 유쾌한 기분이 아닐 거야 라는 문장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훈수라는 단어는 남이 자꾸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떠한 불쾌한 상황을 훈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자충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제가 한자어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는 스스로 자라는 한자고요. 이 충은 채울 충이라는 한자입니다. 바둑 개념으로는 스스로 채우는 자충이 되는 수를 말하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도를 자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스스로 채우는 것이 어떻게 안 좋은 돌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바둑을 이해하면 좀 더 쉬울 텐데요. 우선 스스로 채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바둑에서는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길, 공간이 있는데요. 이러한 활로를 자기 스스로 막아버리는 마치 자승자박과 같은 상태를 스스로 두는 것을 자충수를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돌을 둔다면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활로마저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둑에서 말하는 자충수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자승자박이라는 단어처럼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단체 채팅방에서 감정적으로 한마디 던졌는데 아유 분위기만 망쳤어. 내가 오히려 자충수를 뒀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친구랑 화해하고 싶다면서 일부러 무시한 척 했는데 아 지나고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자충수였어. 오히려 더 멀어지고 말았잖아.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포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석이라는 단어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자주 사용되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포석이라는 단어의 한자부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는 펼포, 펼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석은 바둑에서 놓는 돌을 의미합니다. 돌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 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버려놓고 잘 쌓아 놓아서 나중을 잘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포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사람 있나요? 축구에서는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일종의 전술 개념으로 활용하고는 하는데요. 득점을 위해서 처음 공을 어떻게 빌드업 해 나가냐? 라고 아마 남학생들은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딱 들면 아, 포석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포석이란 일종의 나중을 대비하는 밑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포석이란 앞날을 위해 미리 손을 써서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 전에 매일 20분씩 단어를 외운 것은 나의 성적 향상을 위한 포석이었어 라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주 고아원을 찾는 것은 이번 선거 당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읽기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서 기록을 맡아보는 사람이 둘 차례가 된 기사의 제한 시간이 5분이나 1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부터 이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초 단위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바로 초읽기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일이 시간상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던 두 기업들 간에 합치는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라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또 바람이 선선해지자 고3 학생들은 입시까지 이제 초읽기에 몰린 느낌이 들었다 라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모두 잘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타 어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둑에서 유래한 다양한 어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바둑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곳곳에서 유래한 어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랴부랴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랴부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우 급하게 서두를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나는 부랴부랴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등교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때 부랴부랴라는 단어는요, 부리야 부리야를 외칠 때 그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부리야 부리야 이렇게 외치면서 이 급하고 긴장되고 매우 서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줄이다 보니까 부랴 부랴라는 단어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리야 부리야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다음과 같은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1600 정확한 시대는 미상이지만 1600년도에 서궁일기 육궁이라는 자료를 보면 모두 소리 지르고 부리야 부리야 외치거늘 모든 내인은 다 와서 보되 라는 문구로 우리가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진건이라는 소설가도 여러분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수 좋은 날 또는 고향
이런 유명한 소설들을 창작한 소설가인데요. 그 지새는 안개라는 작품에서 보시면 그는 부랴부랴 구두를 닦기 시작하였다라는 문구에서 이 부랴부랴라는 단어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는 매우 음산하고 스산하고 쓸쓸한 그러한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는 어딘가 좀 소름 끼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스산하고 쓸쓸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사용합니다.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속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되고는 하는데요. 상여 운망보다 더 의시녀스러운 꼴을 한 숫막을 바라보고 있는 염상진의 시야에는 아버지의 늙은 모습이 어릿거리며 라고 표현되고는 있습니다. 대충 의시녀스럽다라는 단어의 어떠한 뜻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시녀스럽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였냐? 라고 찾아본다면 우선 신소설 빈상설에서 처음 제시되었다고는 합니다. 신소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문학사를 배울 때 자세히 배우게 될 예정이지만 고전 소설에서 이 현대 소설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소설을 우리가 신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상으로는 개화기 즈음에 10수년간 과도기적으로 발표되었던 소설을 신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에는 신체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 보인 단어로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시기, 일제강점기 그 전쯤에 온 나라에 그 비통하고 그 다음에 가뭄이 휩쓸던 그러한 분위기를 통틀어서 마치 재앙과 같은 분위기를 을씨년스럽다라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론적으로는 그 분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시기, 을사년과 스럽다라는 전미사를 더해서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충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터무니없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다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였지만 매우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의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도시의 흉년이라는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간에, 즉 세속에 떠도는 터무니없고 무지막지한 낭설로 우선 며느리의 기부터 죽일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조세희의 칼날이라는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신의 아들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그 뒤에는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대충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무니없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유래되었냐? 라고 그 다양한 설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통설로 인정받는 설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 터라는 것은 어떠한 자치, 일종의 자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 문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어떤 기둥이나 또는 주춧돌이 세워진 자리나 흔적들을 터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터무니가 이렇게 사라진 상황을 확장해서 터무니없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터무니없다는 그 유래에서 시작하여서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을 터무니없다라고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모두들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젬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구에 영 소질이 없어를 나는 축구에는 젬병이야 라고도 표현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 젬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형편없는 것을 매우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 젬병이라는 것은요, 전병이 원래 표준어로서 찹쌀가루나 미수거, 밀가루 따위를 둥글넓적하게 붙인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원래 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실 때 알겠지만 이러한 전병을 우리가 이제 잼병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잼병이 도대체 왜 형편없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잼병이 요리되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먹지 않으면 굉장히 눅눅해지고 맛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확장되어서 굉장히 형편없는 상황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장이라는 소설을 쓴 대표적인 작가 최인훈의 구우몽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절 때 얘기에서 빠뜨렸는데 미는 다른 학과는 모조리 잼병이었으나 그림만큼은 빼어났었다 라고 우리가 이 문구에서 잼병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들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똑 떼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방구를 끼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제 특기였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걸리지 않고 넘어갔던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시치미를 똑 떼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시치미를 똑 떼다 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을 바로 시치미를 똑 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치미를 똑 떼다 라는 것은요,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매에서 달린 요 어떠한 뿔 이런 것들을 시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 시간을 배우면 알겠지만 몽골이 이제 침략하고 나서 이제 원나라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들어온 풍습으로 변발 그리고 매 사냥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인과 주소를 홍지 속에다가 적어서 꼼꼼하게 메어둔 이 네모꼴의 뿔을 바로 시치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매를 훔치기 위해서 이 시치미를 똑 떼다가 마치 이 매 주인이 자기 것인 것처럼 모른 척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유래되어서 시치미를 똑 떼다 라는 단어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송기숙의 자락골의 비가라는 작품에서는 모른 척 돌아앉아 담배만 빨고 있었다.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가려는 것을 억지로 돌아앉아 시치미를 똑 따고 있었다. 모른 척하고 있었다. 라는 문구로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는 한자로 창모라는 한자고요. 그 다음에 이 순은 방패순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윤리적으로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로서 사용됩니다. 우리 역설법이라는 표현 방법을 배울 때 모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순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통설로 받아들여지냐면요.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 한 상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창을 판매하고는 있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판매하고 있었냐면요. 이 창 사세요, 이 창 사세요. 이 창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패 사세요, 방패 사세요 라고 방패를 곧 이어서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 방패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에도 뚫리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방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듣고 이상함을 느껴서 상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창과 그 방패를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어떠한 사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어긋나는 그런 상황을 바로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단어들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거나 또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쌤튜브 중등국어 수업을 담당한 장준혁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겨울방학 마저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